선교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한 24년 정도 강의를 했고, 그 선교로 한 공개 강의를 한 2,400회에서 한 2,500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렇게 무료 멘토링을 많이 해왔는데, 하면서 지금 기성세대들한테 꼭 이런 이야기는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의 편견 아닌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젊은 친구보다 본인이 모든 면에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살았을 뿐이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많이 할 뿐이에요. 좀 더 많이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제자들한테 20대에는 너희 삶의 멘토로 30대, 40대, 50대의 멘토를 한 명씩 둬야 된다. 그 사람의 기본 조건은 첫 번째 인격이고, 두 번째 그 분야에서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대는 어떤 사람을 멘토로 둬야 되느냐? 20대의 멘토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40대의 멘토를 둬야 되고 50대의 멘토를 둬야 돼요. 그러면 50대의 멘토는 누구의 멘토와 더불어 살아야 되느냐? 20대와 30대, 40대의 각각의 멘토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50대, 60대, 70대를 사시는 분들의 기본 멘탈을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내가 모든 것에 멘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 거의 대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젊은 세대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워야 돼. 그러려면 어떠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대상한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온전하게 스승으로 모셔야 되고 선생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윽박 지르면서 배우려고 하고 가짜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많은 분들 만나러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 강의하고 만나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한테, 그리고 후배들한테 절대 동업하지 마라. 동업하면 망한다. 혼자서 성공해라. 그런데 뒤에 똑같은 말을 또 붙입니다. 어떤 말을 붙이느냐? 그런데 크게 성공해라. 이건 막걸리 같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면에 있어서 올마이티가 될 수가 없어요. 외국 아이들은, 서양 아이들은 자기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자기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상이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나와 재능이 다르고 나와 역량이 다른 그런 훌륭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그러려고 행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파트너에 걸맞는 것을 서로 역할 분담하고 권리 분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동업하지 말래. 그러면 크게 성공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무식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무식한 말을 이제 때려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12년간 대학생 제자들을 가르쳐 봤는데 어디 가서 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중간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성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눈에 띄어야 됩니까? 네. 처박혀서 안 보여야 됩니까?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 내 후배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스스로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노력을 하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거의 대부분, 저는 28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몰라요. 거의 50대 이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도덕경의 물의 경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포럼을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좀 적합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도덕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도덕경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도덕경은 동양 철학의 가장 그 기저에 있는 그러한 경입니다. 그 불가의 불경이 또 하나의 축이라면 도덕경은 그런 축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의 그 태동은 사실 리더가 하늘에 계시를 받은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던 시대에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생활 형태가 발전하면서 바뀌면서 문명화되면서 그 천명사상으로는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 통치자가 원만하게 통치를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결과물로 자연에서 그 통찰을 통한 통치 철학으로 만들어낸 것이 도덕경입니다. 그 도덕경의 그 가장 큰 핵심은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양면적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관계론에 불가하는 색적이라고 하는 색과 공의 그 인연에 의한 관계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덕경은 유와 무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론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그런 철학서입니다. 통치 철학서죠. 그런데 그 가장 본질은 뭐라고 쓰여있냐면, 본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 도덕경에는 적합치 않은데, 핵심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 부쟁이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니까, 내가 그 자연을 통찰해 보니까 자연은 절대 싸우지 않더라. 누구한테 더 가까이 편애하거나 누구는 더 부각하거나 누구한테는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지 않더라. 이런 자연의 도를 가지고 그 통치의 이념으로 삼아서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인간의 길을 가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선약수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그 상선약수에서 나오는 물의 이야기를 좀 오늘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한번 받아 적어 보실래요?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이름은 반드시 기억시키면서 다니세요. 내 이름을 기억시키지 않을 거면 만나러 다니지 말라고. 그건 머저리 같은 짓입니다. 왜냐?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업을 도모할 일은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상대방한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남다른 특징을 상대방한테 기억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 ABC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실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내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각인시키고 남다른 특징을 기억시키는 것은, 제가 중전음으로 쓰고 강의하는 것은 내 전문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중전무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특징을 하나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쑥스러워서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예요. 여러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내 일을 하는데 남이 도와준다라는 말을 믿습니까? 남이 도와주게 만들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떠냐?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직전이라고 해요. 왜 곡직전이라고 하느냐? 반듯하게 가는 것보다 비스듬히 돌아가는 것이 결국 더 빠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예요.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려고 타인을 돈으로 보는 순간 타인은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이 되려고 내 마음을 주면, 내 시간을 주면, 내 정성을 쏟아주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중에 사주게 돼. 그러면 그 마음을 열게 만들면 그 마음을 연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나를 소개시켜줘서 내 사업을 크게 만들어줍니다. 사업의 원리는, 도덕경은 그 반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좌로 가면 너는 우로 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이 꿰어들랑 소박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이 도덕경에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사람들한테 반드시 기억시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상대방한테 내가 인지되어 있고 기억되어지지 않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사업을 해도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는 뭔가를 꿈꾸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기 아니고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얻은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쌓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순환고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떠냐? 뒤를 쳐다보면 안 되죠. 방향이 맞다면. 그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공 못했니? 멍청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재건축에서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2년 전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2년간 살았어요. 그 오래된 집에 가서 살다 보니 보일러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니까 AS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AS맨. 그죠? AS맨을 전화를 걸었더니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오자마자 막 그 고객의 마음을 아는 거죠. 가더니 막 뜯어보고 막 한참 하는데 고장의 원인을 못 찾아서 한 3시간 정도 돼가지고 고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저희 집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 커피 타드리고 간식 드리고 주스 드리고 수건 갖다 주고 그 뒤에서 이렇게 시다 노릇 하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3시간 동안 뒷바라지 하면서. 그러면서 5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이구 예 5만 원 드리면서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 참 성실한 AS맨이라고. 근데 이놈의 보일러가 2달 지나니까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온 AS맨이요. 저희 높은 분한테 어디서 소리가 나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고 대화를 하더니 딱 뚜껑을 열더니 한 15분 만에 똑같은 것을 고치고 가면서 청구서를 내미는데 5만 원이래. 그랬더니 저희 높으신 분이 길길이 뛰면서 저런 사기꾼 같은 놈이 어딨냐고. 저렇게 쉽게 고치는 것을 5만 원이나 받아 처먹는다고 그러시면서 씩씩거리시면서 저한테, 그 옆에 있는 저한테 이건 부당하니까 너 나서서 한마디 해줘라,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했을 것 같아요. 5만 원 더 드리라고. 왜 5만 원을 더 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이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가신 다음에 10만 원을 드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길길이 뜨신 분이 5만 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퍼붓기 시작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씩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2시간 반 동안 당신한테 자유를 주지 않았냐. 30분 동안 고치는 동안에 그거 뒷바라지 한다고 신경 안 써도 됐지 않았냐. 2시간 반 동안에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게 그분이 해줬지 않느냐.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 일이지 길길이 날뛰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싸다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 남편이 시간당 60만 원씩 받아오면 그거는 기분 나쁠 거냐 그랬더니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신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상대방한테
믿어질 수 있을 때 그거 신이라고 하잖아요. 믿을 신자. 그죠? 네. 그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네. 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지금 장만준 회장께서 브랜드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게 있고 제품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노자의 도덕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무명천지지시오 유명만물지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천지가 시작될 때는 그 존재를 누구도 생각 안 했어요. 왜? 인간이 없었으니까. 그죠? 인간이 생기면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를 했느냐? 이름을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도덕경의 시작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온전한 도가 아니다. 완벽하게 자연의 질서, 운행 원리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자연의 질서, 운행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하면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명이라는 말과 유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귀한 신분인 사람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귀하지 않은 신분인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명이 있고 유명이 있다면 개개인은 어떤 이름을 가지느냐? 개개인이 이름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인 거예요. 개별개자에다가 이름명자. 그런데 그 이름은 어떠냐? 남다른 존재로 살다 가야 되니까 어떤 이름이어야 되느냐? 이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를 이자, 이름명자. 네?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변호사를 하면 자기 소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홍길동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죠? 네. 홍길동 변호사라는 말은 뭐냐? 홍길동이라는 말은 브랜드 네임이고 변호사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품명과 같은 거예요. 기능적인, 실체적인, 물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제품명이고 느낌과 연상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이게 뭐냐? 실체가 없는 것, 이게 브랜드 네임인 거예요. 애니밴드, 올밴드, 유니밴드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느낌과 이미지인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의 상품은 어떤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제품명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명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풀무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부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 시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두부라는 이름으로 제품명을 만들면 풀무원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제품명이 아닌 생두부라는 제품명으로 그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생두부로 제품명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이름 가지고 그보다 더 나은 제품명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제품명을 정했어요. 해통 생두부라고. 여러분이라면 두부 사시겠습니까? 생두부 사시겠습니까? 생두부 사시겠습니까? 해콩 생두부 사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품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브랜드 네임은 이미 애니밴드나 올밴드나 유니밴드를 쓰시기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네. 제품명은 고민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고구마로 팔면 나는 핵고구마로 파는 게 낫다고. 그죠? 그럼 핵고구마로 누군가가 팔면 나는 황토 핵고구마라고 해서 파는 게 나아. 그랬더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밭은 황토밭이 아니라서 황토 핵고구마가 안 나오는데 이래요. 왜 그럴까? 고정관념에 찌어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5톤 트럭에다가 황토를 2트럭 실어다가 뿌리면 뭐다? 황토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된 고구마는 뭘까? 황토 핵고구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이게 무슨 엄청난 보물인 양 꽁꽁 시멘트로 싸발라가지고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뒷다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새로운 시대에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경험이나 노하우라는 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뭐 했느니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에서 초보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초보답게 행동하셔요. 그런데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가 안 갈 거예요. 그죠? 귀농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골 사람들 무시하면서 꼴값 떨기 때문에. 지가 농사도 모르는, 농자도 모르는 인간이 그 품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아는 척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채운 사람은 제대로 비울 줄 알아요. 근데 어설프게 채운 사람은 이걸 절대 못 내려놔. 그것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더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도라는 말이에요. 그 자연의 운행 질서, 자연의 질서를 운행 원리를 노자가 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든다면 그게 물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뭐하더라? 싸우지 않더라. 여러분 작은 사업을 할 때는 어떠냐?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야 되느냐? 이기에서 이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 배불리 돈 벌어서 많이 처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떠냐? 사업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물건을 사주겠습니까? 그런 기업가를 위해서 어떤 사회가 그 기업가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돈을 벌려고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키우려면 내 마음을 비우고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정반대로 가죠. 그죠? 그 정반대로 가면 어떠냐? 결국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던 고객들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지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돈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한테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먼저 이 선생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카세일즈맨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차팔로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차팔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할까요? 편해질까요? 네, 불편해져요. 그 불편해진 마음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차 사세요. 내 차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차는 형편없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저 새끼는 절대 나랑 같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물건을 팔려고 하기 전에 저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수당을 챙길 욕심에, 내가 마진을 좀 더 챙길 욕심에,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차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사도록 만드는 게 마케팅의 기본인 겁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마케팅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나 TV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성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불황으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어떤 말에 현혹되느냐? 가성비라는 말에 현혹됩니다. 가성비를 높이면 사업이 잘 될 거고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사줄 거래요. 그렇습니까? 사기꾼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성비가 상품을 많이 판매하게 하는 가장 주된 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이소의 경쟁 회사였던, 다이소는 지금 2,000원, 3,000원, 만원짜리도 팔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영가형 매장을 만들었던, 1,000원 샵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망했어야 될까요? 안 망했어야 될까요?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다이소 빼고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가성비가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성비보다 중요한 가심비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가심비도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런데 가성비라고 하는 말과 가심비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가심비라는 것은 여러분, 브랜드로부터 느껴지는 것. 네? 브랜드라고 하는 건 느낌과 이미지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 그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를 가졌느냐, 그 브랜드가 어떤 디자인을 가졌느냐, 그 브랜드를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그 브랜드를 어떤 회사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브랜드를 사용해 보니까 사용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심비가 결정되는 거고, 가성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능이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사는데 무조건 가격이 싼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량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장 안 나는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느냐? 그 가성비의 기준이 일단 모호하다. 두 번째, 그 기준을 동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휘잡을 만큼 중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싸구려를 만들어서 파는 시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동대문의 평화시장일 겁니다. 그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동대문 평화시장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성비가 높은 물건들로 구색을 가득 채웠으니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손님은 날로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나홀로 세대라고 하는 1인 가구 중심의 나홀로 세대들은요, 여러분,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서 절대 가성비 중심이 아니라 가심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 극명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저희 집에 송파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방이역 일본 출구에 스타벅스 150평 매장이 2층으로 있는데, 거기에 바나나 하나를 점심 대용으로 먹는데요, 1,800원이에요. 커피 한 잔은 얼마냐? 4,700원. 그런데 그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어떠냐? 200평짜리 드림마트라고 하는 곳에서 3,800원, 3,900원에 12개 달린 바나나를 팝니다. 그러면 1분만 걸어가서 수고를 하면 1,800원 2배를 주면 12개를 사가지고 회사 파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절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 3,700원이면 3,900원이면 12개 달린 바나나를 5m 밖에서 살 수 있는데 거기서 안 사고 1,800원짜리 바나나 하나를 먹냐 이거죠. 삶을 사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걸 기성세대는 뭐라고 하냐면 저거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저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 도덕경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이고 600만 명을 죽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600만 명을 죽인 사람도 그건 큰 살인자잖아요. 작은 사람. 네, 그런데 영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순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웅이지만 일본에서 보면 뭘까요? 패죽일 놈이었을 겁니다.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 그렇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양식과 양심에 의해서 그 기준을 나누는 것 뿐이죠. 그죠? 네. 오른쪽이 옳고 왼쪽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 여기 봐, 왼쪽. 이게 무슨 쪽이라고요? 왼쪽. 네,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해요. 아, 저게 오른쪽이고 저게 왼쪽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한 여러분들하고 공통분모가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와 미팅을 하고 싶으시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방향으로는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선으로 앉아서 보시고 아니면 같은 값이면 이렇게 틀어서 앉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보는 똑같은 공간이 생겨요. 관점이 똑같은 게 생깁니다. 이런 게 많아져야 공감을 일으키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는데 노자가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아름다운 곧 추함일 수 있다. 네? 여러분, 네. 선한 사람은 마치 물과 같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본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물은. 그죠? 네.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뭘까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불가에서는 그걸 하심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러 왔다는 말은 뭐냐? 네. 겸손한 자리에 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겸손해야 뭘 할 수 있느냐? 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포용한다는 말은 뭐냐? 다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CEO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거나 멘토링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장들이 대표가 꼴값들을 떨어요. 조직 내에서. 그 꼴값 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네 회사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재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이래요. 가만히 봤더니 뛰어난 인재를 둔재로 만들고 창의적인 인재를 멍청한 인재로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대표고 사장이더라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한테서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서 창의적인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뭔가 아이디어를 구함에 있어서 회의를 함에 있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관점이 다르면 그걸 뭐라고 묵살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거래요. 또 하나는 뭐냐? 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유연하잖아요. 그죠? 유연하기 때문에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유연이라고 하는 건 물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형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물질의 특성 자체를 변화시키든지. 그리고 뭐하냐? 다투질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된다면 보세요 여러분. 물의 본질이 뭡니까? 이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한 9시까지 해도 돼요? 네. 네, 그렇게. 여러분, 물의 본질이 뭐예요? 물은 뭐를 물이라고 그래요? 네? 물의 본질은 뭡니까? 물의 본질은 뭐냐고? H2O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H2가 물의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H2O라고 하는 수소 원자와 O2라고 하는 산소 원자가 결합된 것이 H2O예요. 그러면 H2O의 물의 본질은 H2O다 아니면 H2와 O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유라고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어떤 형태를 취해나가면서 변화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변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을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하더라 이거예요. 봄이 오고 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서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서 겨울이 오더라. 그러면 봄에 생활하는 방식과 여름에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봄에 입는 옷과 여름에 입는 옷이 달라야지 되고 봄에 내가 쓰는 도구와 여름에 쓰는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세계 속에서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도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방식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체화해서 남한테 선을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져서 그게 주류가 되게 만들 때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모든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관련 업계가 재편이 되거나 새롭게 혁신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배계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점점 더 21세기에 가속화되면 여러분 AI가 그렇게 중시된다고 한다면 그 AI를 먼저 체득하고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뭔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 방식을 만드는 사람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떨 거냐? 개고생 하시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떠냐? 투덜거리지 말아야 된다. 왜? 누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내가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놓고 왜 투덜거리냐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그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특강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업, 농식품과 관련된 사업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많다? 없다? 거의 없다. 없습니다. 근데 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그 난리를 치죠? 진짜로 먹겠다. 꽁돈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생력이 없는 인간이고 자생력이 없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정부가 신용 보증을 한다면 안 망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사람이 있으면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이느냐? 체격지수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체격이 보입니다. 그죠? 체격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체력이 중요합니까? 체격이 중요합니까? 체력. 체력이 중요해. 헷갈려요. 좋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게 더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하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PQ가 중요하냐, 체격이 중요하냐,
체력이 중요하냐? 체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체력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네. 제품의 실체는 보이지만 브랜드 네임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브랜드가 제품의 가치를 2배, 3배, 10배로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브랜드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의 가치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홍길동 변호사라고 소개했지만 요즘엔 뭐라고 소개하고 다니느냐? 홍길동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확실한 전문 분야가 없으면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고 나야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마케팅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네. 즉 여기 보세요, 여러분. 체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력이에요. 그죠? 지력이라고 하는 건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지혜가 뛰어난 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대부분 지혜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는 걸 과시하며 살려고 용어 씁니다. 여러분, 지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있어. 그 안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 그 세상을 해석하는 내 관점이 어떻고 시각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혜지.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산물이라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 지혜지 지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으로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뭐가 결합돼야 되느냐? 지혜라고 하는 게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과 거기 그 관점에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 그 질문의 방향성에 맞춰서 답을 찾는 것. 이게 결합이 돼야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느냐? 감성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좋아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할 거예요. 땅땅땅 그럽니다. 아파트 파트 그래. 빌딩 그래요. 그럼 주인보다 더 높은 주인이 있대잖아요. 그죠? 무슨 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드웨어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디어와 본인의 열정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성공을 시켰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시킨 거지, 내가 누구보다 자본이 많아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본이 많으면 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이 많은 사람은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따진다면. 그죠? 그런데 부자 3대 못 간다 하잖아요. 왜 못 간다라고 할까요? 그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자기 감정 조절 능력과 더불어서 리더십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감성지수가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돈에 꾹뻑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에 고개 숙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길게 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물이란 뭔가 H2다. 네. 여러분, 물은 H2라고 이야기하지만 H2는 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온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증기는 뭐예요? 분자식이? 얼음은 분자식이 뭘까요? 그러면 눈은 분자식이 뭘까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분자식이 뭐래요? 그것도 H2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H2라면 물이라고 왜 하냐고. 그런데 그게 전부이고 진리인 양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 이야기를 해요. 네? 확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사위를 하나를 한 번 던졌을 때 35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네? 주사위 하나를 한 번 던졌는데 35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냐고? 네? 1%도 안 돼요. 0.00000. 아, 그래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0.0000.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주사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사위는 4면체 이상의 다면체를 주사위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는 14면체의 주사위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건 주사위일까 아닐까? 14면체는 사전의 정의가 뭐냐? 4면체 이상의 다면체를 주사위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억 가지 분 중에 하나인 정육면체를 주사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1, 2, 3, 4, 5, 6이라고 쓰여 있는 것만이 주사위라고 신념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육면체에 1, 2, 3, 4, 5, 6이 쓰여 있는 한 면에 하나씩 쓰여 있는 주사위를 하나를 한 번 던진다고 쳐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6분의 1. 6분의 1이에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이라는 숫자와 다른데. 네? 아, 그것도 6분의 1이에요. 아, 같아요. 저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주사위 확률이 6분의 1인 줄 알고 던졌는데 1이 안 나왔어요.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나는 6분의 1 확률이라고 생각했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네. 여러분 주사위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통계학적인 확률이고요. 삶 속에서는 어떠냐? 100% 아니면 0%로 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차가 첨단 기술로 만든 명차라면 고장률이 뭐라고 하냐면 0.3%밖에 안 된대요. 근데 고속도로 가다 섰어. 그럼 이게 0.3%일까요? 100%일까요? 100%.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사고의 오류에 빠지느냐? 우리 A는 B다라고 하는 교육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A는 B일 수도 있지만 C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1990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4살 때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뮤지컬 가수가 되겠다고 꼴통짓하는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외국회사에 근무할 때인데 대표하고 회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뭐냐, 높으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가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지금 회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탁 끊더니 저녁 때 집에 딱 들어가니까 뭐냐면,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내가 전화를 잘 받았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그 같이 공감 안 해줬다고, 같이 동감의 표시를 안 했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를 풀어드리려고 제가 한 3개월 고생했습니다. 심장병이라고 하는 거,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여러분 언론에서 떠들 때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린아 중에 100명 중에 3명이 안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아들이 안고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게 걸리니까 이게 100%더라고요. 3%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상은 판막증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확률이 5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행이고, 3%라는 확률로 내 삶에 다가오는 거는 없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혹돼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유망산업이다, 유망업종이다라는 말은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놈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언론이 사기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왜? 그래야 시청하고 그래야 구독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유망산업이라고 하는데 뛰어들었다가 우리나라 재벌들 엄청나게 많이 망했잖아요. 그죠? 왜? 중요한 거는 유망산업이 아니라 나한테 이게 유망사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물은 어떤 형태를 가졌냐? 물은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졌을까요?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변화라는 말은 뭐냐? 네, 첫 번째, 이름만 해요. 사진 찍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른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부질서의 파괴와 소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스타트업이고 내가 중소기업이고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온다? 기존과 다르게 해야 온다는 거예요. 우리네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 공부 더 잘해야 돼. 그죠? 일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뇌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재능에 맞게 남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네. 왜냐? 조물주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문이 똑같은 분, 목소리에 성문이 똑같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각기 다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남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뭐냐? 남과 다르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남과 다르게 살려면 여러분,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일반인이 있고 세상은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요. 전문가냐 일반인이냐. 일반인 되면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평범하면. 전문가가 되면 그래도 대우받으면 삽니다. 그죠? 이 전문가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문가를 넘어서야 뭐가 되느냐 1인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 이 전문가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한테 걸어다니는 1인 기업의 지위를 세상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기업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대기업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남다른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겁니다. 변화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이거죠. 지금 세상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변화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고. 네? 본인이 해석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인터넷이 나오니까 제가 1997년도 6월달과 8월달에 삼성전자 마케팅 교수단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IMF 체제로 갈까요? 안 갈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또 하나 질문 받았던 게 뭐냐? 그 당시에 인터넷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삼성전자의 부장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망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이 PC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옮겨왔잖아요. 그죠?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바일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바일 온라인에 걸맞는 내 무기를 갖지 못하는 한 세상에서 내가 뒤처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걸 못 가지면 내 파트너만은 그것을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파트너로 삼아야지. 그것도 아닐 거면서 성공하기를 왜 바라냐고. 도둑놈 씹보지. 왜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회가 여기로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번 들여다보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시간이 거의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못. 그러니까 몇 번 들여다보는지 아시냐고. 네? 50번 정도 봅니까? 평균 140번에서 180번을 본다. 그 이야기는 뭐냐? 대가리 쳐박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가리 쳐박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자체가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이것이 스마트폰이 되려면 여기에 깔려있는 내가 스마트하게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스마트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앱을 남보다 뛰어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이게 스마트폰 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인 겁니다. 그런데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띵 눌러서 뭐 지도 검색이나 한번 해보고 그러려면 이걸 왜 사요? 여러분? 이 비싼 거를 30만 원짜리 A6를 사지. 근데 왜 100만 원짜리 사고 있냐고. 네, 알겠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그 변화의 흐름에 편승해야 될까요? 아니면 뒤따라가야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 그 손자병법을 공부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새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편새. 세상의 흐름을 내가 편승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빌리 차자, 차세. 새를 빌리는 겁니다. 누구? 거인의 어깨를 빌려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세와 편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없으면, 창세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 목매달렸던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차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도 전에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말에 혹해서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스스로 새를 만드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내가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중에 어떤 방향에서 내가 저걸 이용할 건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업은 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업체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죠? 수많은 걸 파는데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거는 뭐냐? 나를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괜찮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스스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거는 제쳐놓고 다른 걸로 뭔가 얼렁뚱땅 그거 가장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기 사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화죠. 눈으로 대화했죠. 네. 여러분들 꿈꾸시는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사시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애니밴드와 유니밴드, 올밴드와 함께 오늘 이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